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게 방송으로 듣는 사람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진도 빨리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느끼죠? 이 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묻고 따져서 차려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나는 이제 저번에 페이스북하고 카톡에다가 하나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 그 다음에 생활, 그 다음에 문명,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거 글을 썼고, 카카오톡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표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걸 양명학 공부하는 그쪽에서도 이렇게 공유를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문화를 한국 사람의 한국말로 한다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문화는 살림, 차림. 살림, 차림. 그 다음에 생활은 살림, 뭐겠어요? 살이. 살림은 사는 게 생활이죠. 그 다음에 문명은 뭐냐? 살림을 차려서 사람이 이 누리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누리는 하나의 판이다. 그러니까 살림, 누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럼 왜 이제 이렇게 살림으로 다 푸느냐? 문화나 생활이나 문명이라는 것은 이게 다 사람이 가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 살리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은 살림살이의 임자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 살림살이, 생활하는 살림살이의 임자란 말이죠. 근데 그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림을 차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는 살림을 차리는 것이다. 그럼 이 살림을 차릴 때 이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살림을 차릴 때는 두 가지 것이 있다.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살림을 차리는 차림법이 있어요. 우리가 방법,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살림을 차린다. 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림, 차림, 것이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솥이든 그릇이든 뭐든 온갖 이런 게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면 살림을 차리는 데 있어 가지고 살림 차림 법과 살림 차림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문화다. 그럼 뭐냐?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살림살이 법이 있고 살림살이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의 문화의 임자, 살림 차림의 임자가 되고, 생활의 임자, 살림살이의 임자가 되고, 문명, 살림을 살아서 누리는 그 임자인 거죠. 그러니까 누리는 하나의 이게 세계죠. 하나의 세상.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이런 걸 누리라 그러죠. 옛날 말에 보면 이제 누리세 그랬거든요. 누리세, 하나의 세계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어떤 바탕에서 본다면은 문화나 생활과 문명은 사람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해서 이런 어떤 이 바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걸 한자로 쓰면은 문화, 생활, 문명,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좀 깨져버려요.
이게 뭐 문화와 생활과 문명이 이게 사람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도 이 글자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경우는 사람이 내나 사는 거고 살리는 거고 살림 사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나 생활이나 문명 이런 걸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알고서 뭔가 이루어 갈 때도 그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차려지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살림을 차리고 살이를 하고 살림누리에 있어서 이 바탕이 뭐냐? 살림을 차리고 살림을 사는 바탕이 뭐냐? 뭐가 한국 사람이 살림 차리는 거냐? 살림 사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 문명이 뭐냐 할 때 무엇이든지 한국 문명으로 만들어주는 바탕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 같으면 예를 들면 기독교 뭐 예수님 뭐 이런 어떤 그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한국 사람의 한국 문화로 만들어준 바탕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한국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한국말에 담기면 그때 이제 뭡니까? 바뀌는 거예요. 한국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장로교 문화가 있었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저기 한 120년, 130년 전에 또는 140년 전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국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영국의 성공회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성공회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에 담기면 바로 그때부터 한국의 성공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한국의 성공회 문화가 되는 또는 한국의 장로교 문화가 되는 그 깊이는 달라요. 처음에 예를 들면은 성공회 신부님이 와가지고 또는 전도사분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때는 영어로 알아들었겠어요? 한국말로 알아들었겠어요? 한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그거는 이제 한국의 성공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 들어가 보면 막 뻔히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착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라는 말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서 말해버리면 바로 그게 한국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예수님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자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국 문화가 뭐냐? 한국 문명이 뭐냐?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뭐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든지 간에 그것들이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건 한국말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면은 그 순간부터 뭐냐? 그게 맥락이 한국적인 맥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이거 뭐냐? 한국적인 말 속에 맥락을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말 속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은 영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예를 들면 히브리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하고 맥락이 달라져요. 크게 달라져요. 우리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같겠지. 천만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에 온갖 문화를 예를 들면 요즘에는 만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말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한국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I go to school 그러면 영어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에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탁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 나도 학교에 간다. 나만 학교 간다. 나라도 학교에 간다. 나만큼이라도 학교에 간다.
아이고 투스쿨이라는 게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와요. 아이만 우리가 아이를 쓴다 하더라도 영어에서 아이라는 말을 빌려다 쓴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말에 넣어서 쓰게 되면 벌써 한국의 아이가 돼버려요.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 한국말에 아이라는 말이 하나 새롭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문화가 아니고 저 뭐 영국의 거나 뭐 미국일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가져온 한자 낱말 온통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되느냐? 한국말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거는 왕창 바뀌어버려. 어떤 거는 좀 아주 어설프게 바뀌어져 있어. 그 차이가 다를 뿐이지.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말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담아서 한국 문화라는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국적이 달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강감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왜 강감찬을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그 사람이 한국말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순신 그 엄청 오래전 사람이요. 그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순신이 한국말로서 세상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북한에 지금 죽은 누구죠? 김정은이 형 김정남 한국 사람이잖아요. 국적은 조선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한국말을 가지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북한 사람들하고 남한 사람들은 국가가 다르죠. 무슨 같은 국가입니까? 완전히 다른 국가에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왜? 만나면은 얘기가 술술술술 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강조하는데 실제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그 차이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거지. 왜? 문화적인 바탕이 같단 말이죠. 그걸 좀 더 좁히면은 한국말이라는 것을 바탕에 같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는 한국 문화라는 것은 한국말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문명도 뭐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 세상을 말하니까 한국 문명의 바탕도 한국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무언지를 모르는 건 우리 문명이다, 우리 문화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기 예를 들면 우리가 압록강 그 북쪽에 있는 거 넘어서 있는 거 요하 문명, 뭐 홍산 문명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문화와 막 옛날에 좀 연관이 돼 있을 거죠. 이런 얘기는 가능하지만, 야, 한국 문화의 모태 문화는 한국 문화의 바탕은 뭐 홍산 문화다, 뭐하다. 그거 헛소리요. 많은 부분이 헛소리지. 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보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은 한국 문화라고 말하고 한국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의 바탕이 한국말에 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낱말 좀 쓴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게 뭐 미국 문화, 그 사람이 미국 문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우리는 그 스타디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스타디 해라고 그래요. 명사를 가지고 우리는 다 동사화 시켜요. 하라를 붙여요. 스타디 하다, 리서치 하다. 미국 사람이 스타디 그러지 무슨 스타디 하다가 어디 있어요? 리서치 그러지 리서치 하다가 어디 있어요? 다 갖다가 우리는 하다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식의 맥락을 쭉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을 쓰는 큰 바탕 자체가 매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예를 들면은 한국학대학원, 이게 옛날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지금은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지만은 한국학대학원이 생겨가지고 제1회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한 사람이죠. 이제 한국학대학원. 그때는 학과도 딱 한국학과였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국학대학원 또는 한국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하면서도 한국학이 뭐냐? 또렷하지 못해. 그럼 뭐 한국의 역사, 뭐 예를 들면 문화, 뭐 이런 거 뭐 한국학이야. 한국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바탕이 뭐야?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뭐야? 한국말이야.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건 뭐 한국말 그렇게 뭐 연구 안 해요. 주로 하는 게 막 역사, 그것도 주로 하는 게 뭔가 자료가 많으니까 조선시대. 주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한국학, 막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한국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말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그들의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은 문명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한국말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예. 이게 문화를 규정하는 것이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 한국 문화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좀 보편화시켜서 이렇게 이를테면 뭐 서양 문화 그러면 서양 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영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처럼 이렇게 뭐 다문화사회 또는 캐나다처럼 그 자기 이렇게 그 공통어로 갖다 영어도 사용하고 불어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도 조금 아까 전에 이렇게 뭐 여진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강도지방이라든지 만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반도 문명 우리 한국 문화와는 이게 그때 뭐 강도나 인종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말을 이렇게 썼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는 언어 체계가 달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그거를 갖다 이렇게 배제를 시킬 수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진족 어떻게 됐습니까? 여진족 문화가 있었어요. 여진족. 그래가지고 저기 중국 들어가지고 청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결국 여진족은 지금 뭡니까? 여진족 문명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말이 사라진 거예요. 말이. 여진족이라는 게 자기들 예를 들면 문화를 가지고 문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화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문명이야. 하나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아마존 밀림에 있는 뭐 부족들도 그게 하나의 문명의 단위예요. 근데 문명의 단위인데 이게 나름성이 있느냐 막 없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의 문명이 나름 독자성을 좀 지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여진족도 나름의 하나의 이 문명이었는데 자기들이 중국 들어가 가지고 결국 뭐니까 여진 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뭐냐 중국 문명의 동화가 되어 버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여진족이 말이 살아 있다 그러면은 여진족의 문화나 문명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말을 다 잃어버렸어. 뭐 짧은 시간 내에. 그럼 뭐냐? 한국 문화와 한국 문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럼 뭐 일본과 같아지든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한국 문명이라는 게 왜 중국과 예를 들면은 한국이 이렇게 이웃해가지고 계속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그 문명으로서 이렇게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름의 어떤 그 문명으로서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 이런 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럼 문명으로 보면은 크게 거의 같이 여긴단 말이죠. 왜 그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 말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비슷해요. 비슷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명이 나름의 어떤 독자적인 문명이라고 이웃 문명과 구분을 하려면은 그들이 말로서 세상을 보는 눈에 나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구 문명은 나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국 문명, 뭐 독일 문명, 프랑스 문명을 나누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누기도 어려운 것은 바로 뭐냐? 말이라는 큰 판이 있어요. 그 판이 크게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세상을 말에다 담는 방식이나 독일 사람이 담는 방식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걸 나름의 문명의 단위로 구분할 어떤 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한자가 엄청 들어왔잖아요. 지금 학술 용어의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한자 낱말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문명은 나름의 독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 우리가 문자만 보면 이거 뭐 조선시대는 또 기록된 거 보면 온통 한문으로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계. 조선시대하고 조선시대 중국과 조선의 정치적 관계에 봤을 때 이걸 하나로 떼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죠.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엄살 떠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거기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첫 기록도 실록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보면은 대중국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제후라고 얘기해요. 제후국에 뭐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래서 한국 문명이라는 게 이것 자체가 중국하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은 한국 문명과 중국 문명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면은 문자라든지 또는 정치적 관계라든지 이런 게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다른 두 개의 문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 문명의 바탕은 바로 그들이 세상을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그 바탕이고 그 바탕은 그들이 쓰는 말 속에 착 차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좀 얘기했던 부분 하나를 예를 들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사자는 고기를 먹지. 사자는 채소, 야채 이런 거 안 먹고 고기 먹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은 하나의 이 말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은 이게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한국말은 사자는 고기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고지 쪽, 고지 곧대로 이제 그 주어 쪽에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 사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하면은 이게 마지 쪽에 사자와 이 고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가 먹는 일은 고기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먹는 일이라는 것은 사자에게는 고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이 고지 쪽과 마지 쪽이 사자는 뭘 합니까? 함께 하는 거, 함께. 한국 사람은 뭔가 말을 할 때 이게 하나 있으면 딱 주어가 있으면 그 주어가 함께 하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네. 함께를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럼 함께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무슨 쪽이냐? 풀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지 쪽 말이고 마지 쪽 말인데 이건 풀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게 이제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함께인데 이게 들어가니까 함께 함이 되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의 짜임새는 사자는 고기를 먹지. 고지쪽과 마지쪽과 불이말. 이 세 개의 기본적인 짜임새로 되어 있다. 그럼 항상 한국 사람은 이쪽과 저쪽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돼. 뭐 일이 벌어지려면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함께니까 함께 한다는 것을 담아내는 게 뭡니까? 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이제 함께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함께 하는 이게 내용이에요. 먹는단 말이죠. 사자가 고기를 먹는다. 이게 이제 함께 함이에요. 그럼 이 함께 하는 것을 이걸 이제 한국 사람 뭐냐?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자가 이제 고기를 먹는 걸 보고서 사자가 고기를 먹지. 사자는 고기를 먹지.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담아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을 하려면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가가 이렇게 사실이든 머릿속이든 있단 말이죠. 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안 그래?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담아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말에다가 담아낸 거예요. 그럼 뭐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 이렇게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 그것을 우리는 말에다가 담아서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여기니까 이것과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것과 여긴 것이 이쪽과 저쪽이 같으면 뭐라고 그런가? 맞다 그런 거예요. 맞다. 맞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걸 보고서 이게 지금 뭡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은 뭡니까? 이것은 뭐 글 쓰는 것이다 했잖아요. 이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글 쓰는 것이다 가지고 이것을 내가 여겼죠. 말로서 뭘 여긴 거잖아요. 사람들 보고 이거는 글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은 글 쓰는 것입니다라고 여긴 것이 서로가 대응이 됐을 때 우리가 맞는 거예요. 맞다. 맞으면 나는 고기를 먹지 하는 거예요. 맞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느냐? 먹지 아니하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말한 이것이 맞지 아니할 때 우리는 아니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자는 고기를 먹지 다 맞지. 이럴 때 뭐냐? 요걸 생략해요. 사자는 고기를 먹지가 맞지? 근데 그 뒤에 거는 빼버리는 거야. 빼고 이제 사자는 고기를 먹는 게 맞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자는 고기를 먹지가 사자는 고기를 먹지 이라는 것이 맞지? 그럼 뒤에 건 빼고 그러면은 사자는 고기를 먹지가 맞지 아니하지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면 가 맞지는 빼버려요. 그러니까 사자는 고기를 먹지가 맞지 사자는 고기를 먹지가 맞지 아니하지 이 두 갈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가 맞지는 빼버리고 하나는 여기까지 쓰고 하나는 여기까지. 아니하다가 뭐냐? 안이하다예요. 안에 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사자는 고기를 먹지 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말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것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게 딱 가서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사자는 고기를 먹지가 아니고 사자는 예를 들면 사과를 먹지 그런 거예요. 내가 사자는 사과를 먹지. 그때는 다른 사람은 뭐겠어? 사과는
사자는 사과를 먹지 아니하지. 왜? 우리가 사자는 사과를 먹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그게 실질적인 사태에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하다.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 실제 그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실제하고 맞을 때는 뭡니까? 이거는 맞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가 아니하다. 요것이 뭐냐? 사자는 예를 들면 사과를 먹지 않은 것은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이 소리예요. 응?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물속에만 있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으로만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성경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이 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뭐 영어 성경 읽고 또 한국 사람이 논어 읽으면은 이게 중국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할 것처럼 착각을 계속 해왔어요. 나도 젊을 때는 계속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들어가서 쭉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걸 God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요즘에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게 뭡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예를 들면은 이 God하고 달라요. 여호와하고도 전혀 다른 거예요. 왜? 한국 사람에게 하나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느님, 처음에는 하느님 하다가 제일 먼저는 천주교 들어왔을 때는 천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할 때하고 또 하나님 할 때하고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God이란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하더라도 God은 God께서 God만 해가지고 그걸 한국어 문장의 맥락 속에다 집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렇게 예를 들면 퍼져가 가지고 하나의 그 전체적인 한국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뭐냐면 중국의 한문을 막 읽으면은 나 중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극이 무극 그런데 태극이면 무극이고 뭐 또는 태극이나 무극이고 태극이어서 무극이고 한국 사람은 그 태극과 무극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태극과 무극의 관계를 한국 사람처럼 여러 갈래로 막 나누어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말이 없으니까. 글도 없으니까. 왜? 그들이 그걸 이해하는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영어에는 I go to school 하나예요. I go to the school 하나예요. 한국 사람은 나는 학교에 간다? 내가 학교에 간다? 뭐 또는 예를 들면은 나만이라도 학교에 간다? 나부터라도 학교에 간다?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잘 안 써요. 영어에서 뭐 나는 학교 간다 그러면 지 혼자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만큼이라도 학교에 간다.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만큼이라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죠. 아이고 나만큼이라도 학교 가야지. 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말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게 다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 말 속에 있는 맥락, 한국적인 맥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하나, 둘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생활 속에서 맥락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밥이란 말이 한국 사람이 듣는 그 예를 들면 뜻하고 미국 사람이 듣는 뜻이 달라요. 왜? 밥과의 관계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낱말 하나하나도 그 말이 어디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맥락이 달라지죠. 왜? 그것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뿐만 아니라 그걸 말에다가 담아서 차리는 방식에 또 차이도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사자와 고기를 먼저 끌어다 놓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얘는 이 먹는다는 일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사람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는 벼락을 맞았다. 그러니까 그와 벼락을 끌어다 놓고 맞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맞았다가 타동사예요, 안 해? 네? 타동사가 될 수 있죠. 영어에서 타동사는 그가 벼락을 갖다가 확 이렇게 잡아야 타동사가 되지. 그가 벼락을 쳐야 타동사가 되지. 지가 맞는데 어떻게 타동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을에, 벼락을에 이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벼락을 맞는데 자기한테 뭐 행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벼락 맞는데 무슨 행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는 벼락을 맞았다. 이 문장은 사자는 고기를 먹었다라는 문장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자가 고기를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스스로. 절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막 이렇게. 근데 그는 벼락을 맞았다 해서 그는 이 일을 절로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당한 거죠.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벼락을 맞았다 느끼는 것은 실제 벼락을 맞는 것보다 빨라요? 늦어요? 늦어요. 그게 뭔가가 와가지고 거기서 신경계통을 통해서 그 시간이 제법 걸려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는 데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 벼락, 고지 쪽과 마지 쪽을 끌어다 놓고 맞았다는 이게 뭐냐, 먹었다 이런 게 다 뭡니까? 일이에요, 일. 여기서 함께 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함께 해서 벌어진 일 중에 이거는 먹는 일이었고 이거는 맞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이런 방식은 전혀 있지를 않아요. 이런 방식의 그 말 자체가 있지를 않죠. 그는 예를 들면은 뭐 벼락한테 맞아졌다라든지 이렇게 수동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지. 우리처럼 그는 벼락을 맞았다 이런 식의 말은 그들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항상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서 뭡니까? 운동을 미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뭘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오브젝트라 그러면 안 돼. 벼락이 무슨 오브젝트입니까? 지가 보지도 않았는데. 영어에서의 오브젝트라는 것은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그 배우고서는 한국말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영어든 뭐 히브리어든 뭐 중국말이든 뭐든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 사람은 그걸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속에서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크게 이제 달라지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참 말도 안 되는 착각들을 할 수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 한자하고 일본 말을 막 섞었어요.
섞어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혼란스럽게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이제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뭘까요? 내가 저번에 예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 페이스북에는 무슨 이 일본 말하고 예를 들면은 그게 뭐였더라?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 물 이게 겉이라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이걸 아예 막 합쳐가지고 이걸 이 모노라 그래. 모노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이걸 모노라 그러나?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물을 갖다가 우리는 원래 바탕에 되는 이 말이 살아있어요. 그건 물이야. 물은 물이고 그런 것이에요. 일본은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모노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쓸 때 이렇게 써요.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들하고 이제 어떤 거는 아직까지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요. 일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가 아주 좋은 예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돼.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 한자하고 한국말을 이렇게 탁탁탁탁 분리를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많은 부분. 그래서 한국 문명은 어디서 확인이 돼요? 한국 사람들의 한국 문명을 제일 지금 잘 알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한국 문명의 바탕이 잘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천자문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이게 어떠냐면은 천지현황 있잖아요. 하늘, 따지, 땅, 그러니까 거물, 그 다음에 누를,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하고 이 맥락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다, 땅 같으면 이게 뭡니까? 우리는 따지 그러잖아요. 닿다. 닿는 것이에요. 땅은. 닿는 것. 이거는 검다. 또 가물가물하다. 멀다. 이건 누를 황인데 이 누르는 어디까지 갑니까? 노랗다. 누렇다. 노루에 노루. 우리 누렇다는 건 노루에 노루. 노루가 이게 노랗다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걸 풀을 청 그러잖아요. 이 풀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파랗다가 있는데 파랗다가 뭐라 그랬어요? 파래.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바탕들을 알게 되면은 한국말의 바탕과 한국 문명의 바탕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을 뭐라고 써있나? 한석봉 공에는 거위, 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거위요.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바탕이 거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을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그 사람들은 이거를 큰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크다는 맥락을 모르면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라든지 도덕성의 바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천자문 속에 있는 그 한국 문명의 바탕을 갖다가 스스로 이제 그걸 뭐 몰라도 된다. 뭐 그거 별것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게 대부분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낱말만 드러낸 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판 맥락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 한국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인문학 펼치기 하듯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천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은 천지라고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천과 마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천과 마주하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은 천해 이렇게 가야 돼요. 한국에서 만약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하늘과 바다예요. 한국은. 한국 사람에게 무슨 하늘과 땅입니까? 하늘과 바다죠. 우리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래 안 그래? 옛날에 한국 사람 어디 살았어요? 바닷가 살았지. 겨울 되면 다 바다로 내려가요. 왜 내려갈까요? 따뜻하고 그게 조개니 뭐냐 가지고 바닷가 가면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날이 따뜻하면 강 쪽으로 올라가. 계속 올라가. 봄이 되고 하면은 다슬기 잡아먹고 뭐 예를 들면 물고기 잡아먹다가 쭉 이렇게 한강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한탄강 따라 올라가고 저기 뭔가 한강 따라 막 춘천 이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겨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겨울에 뭐 예를 들면 그 짐승 잡아먹어요? 아이구야. 그 당시에도 짐승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건 지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는 사람들을 한국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바닷가 살다가 그 예를 들면 물 풀려가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강 상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슬기만 잡아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 옛날에 다슬기 얼마나 많아요. 다슬기나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끓여 먹으면 되는 거죠. 하루에 그런 거 혼자서 다슬기 잡아도 제법 많이 잡잖아요. 안 그래? 어릴 때 다슬기 안 잡아봤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그 영월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 다슬기 잡아가 팔잖아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잡으면 이만큼씩 잡아요. 그게 자기 먹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이라는 그 삶의 조건 속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주로 살았냐? 바닷가에서 살았죠. 바닷가 쪽에 가야 또 뭡니까? 강하구 쪽에 가야 뭐가 있어요? 나중에 농사 지을 땅도 있죠. 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그들이 철기를 갖기 이전에는 한반도라는 것은 경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 온통 원시림이죠. 그 당시에. 온통 숲이야. 지금도 시골에 예를 들면은 그 선산에 가면은 여름철은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시골에. 그때는 더 했지. 온통 숲이요. 그러면 뭐냐? 철기가 도입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낫도 생기고 예를 들면 톱도 만들고 뭐 하면서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원시 상태의 그 땅들을 이제 예를 들면은 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뭐냐? 바로 천해.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무슨 문명권이냐? 수평선 문명권이에요. 쫙 수평선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뭐가 없어요? 지평선이 없어요. 지평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중국 문명은 뭐냐? 지평선 문화예요. 지평선. 중국 대륙 안에 들어가면 맨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땅에서. 해가 떠가지고 들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해가 지는 거예요. 중국 사람을 괴롭혔던 게 뭔 줄 아세요? 딱딱한 이 땅을 어떻게 해가 뚫고 나오느냐. 옛날 사람은 그게 거기서 뜬다고 봤으니까 또 어떻게 이런 게 해가 딱딱한 데를 기어 들어가느냐. 그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생각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그 점에서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 바다가 물렁물렁하니까 뭐 해가 붕 뜨는 거 아니에요. 또 바다가 물렁물렁하니까 해가 붕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평선 문화와 수평선 문화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수평선 문화야. 그런데 이런 거 천자문 갖다 배우고 중국 거 배우다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천지. 우리는 천지로 이루어진 그런 세상처럼 우리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한국은 수평선 문화다. 천지 현황할 때 이거는
광화의 중류지역, 중국 광화 이런 데 중류 지역에 있는 그 평원 뭐 이런 거. 왜? 청동기까지는 어느 지역이 제일 살기가 좋았어요? 스텝 지역. 비가 적게 와가지고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지역, 초원 지역. 그 가축 데리고 사는 거. 또 하나 지역이 있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덮었다가 물이 빠지는 거. 거기는 큰 나무가 못 살아요. 범람 지역. 근데 우리 한반도에는 범람 지역이 별로 없어요. 중국에는 그 범람 지역들 주변에 거기는 뭐냐면 사람이 농사 짓기도 쉬워요. 간단해.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중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 건조 지역, 범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천지라는 그러한 어떤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 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선 문화였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 뭐였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늘, 바다. 이게 두 글자예요. 하늘, 발알. 네, 바다는 옛날에 발알 그랬잖아요. 발알, 바라, 바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말이 돼요. 바다는 바다, 발알, 바라. 그중에 그렇잖아요. 고에서 이거. 갈래가 많잖아요. 왜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과 바다 이거는 예를 들면 두 개니까 이게 이 복합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울, 발알 이런 식으로 복합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 이거 하나예요. 땅, 흙, 땅, 벽 단음절이에요. 두 개의 큰 축이 있고 하늘과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예를 들면은 뭐 섬도 있고 예를 들면 땅도 있고 흙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이 수천 년 어떻게 보면 수만 년 동안 살아오던 이 땅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고 그들이 어떻게 말을 만들어 썼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제 어느 시점에서 가지고 가서 천지 현황 이건 뭐 한자를 배우려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평선 문화예요. 지평선 문화의 중심 그게 중화예요. 그들이 땅 가운데서 중화라 그러고 중국이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맨날 그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수평선 문화였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항상 바다 가까이 있었다. 바다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그 상징적인 동물이 발달한 게 뭐겠어요? 상징의 동물. 바다. 바다에서 우리가 쫙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물길이 확 하늘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용오름이에요. 우리는 용의 문화예요. 용은 뭐래요? 이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한국말로 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게 미러예요, 미러. 미러용이잖아요. 미러용. 천자문에도 이렇게 미러용 이렇게 되죠. 지금 한석봉 천자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천자문이나 군봉자에 같은 이게 미러로 돼 있어요. 미러용.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은하수를 뭐라고 그래? 밀이네. 미러, 물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뭡니까? 바다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이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경주에 가면 뭡니까? 저기 바닷가에 그 뭡니까? 문무왕의 그 예를 들면은 그 수중릉 동해 용이 돼가지고 신라를 뭐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뭐하고 하듯이 우리는 이 용의 문화예요. 이 용의 문화를 가장 강력하게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크게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황룡사 구청탑이에요. 그 당시에 그 높이가 한 80m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청탑이라는 거 상상해서 목조 건물 구청탑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어디야? 보은, 속리산, 법주사, 3층인가 2층인가? 그것도 가보면 되게 크잖아요. 9층이랑 어마어마해. 나 일본 가가지고 동대사 이런 걸 이제 큰 절을 가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시찰 또는 학자들 견학하는 그런 팀으로 가서 그 동대사 대불 그 위에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이거만 해요. 이야, 엄청 크더구만.
그런데 이제 그 큰 대불에다가 이제 그걸 모시는 집을 지었잖아요. 어떻게 지었냐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큰 건물은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을 뭐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쇠퇴를 박았어요. 쇠로 퇴를 박아가지고 이런 기둥들을 만들어가지고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황룡사 9층탑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9층까지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뭐 1층은 뭐 외적을 물리치고 뭐 방어하고, 뭐 2층은 뭐를 방어하고, 뭐 전체를 이제 자기들이 바깥 세계에 있는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하늘과 바다의 문화예요. 그 수평선 문화예요. 그리고 용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용을 그 물, 밀어. 잠깐 쉬라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종교가 20세기 들어와서 종교가 이렇게 확 종교의 그 예를 들면 열기가 솟아난 나라가 특징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20세기 들어가서 이렇게 예를 들면 종교적인 그 열풍이 불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별로 보기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선시대 성리학이 500년 동안 싹 쓸어낸 거예요. 한국 문명에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바탕이 있다 그러면은 성리학이라는 게 500년 동안 이 바탕들을 허무는 거예요. 계속 쓸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하늘과 바다, 그 속에 예를 들면은 섬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는데, 그런 거 다 쓸어내고, 뭐 천지, 현황, 일월, 성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성리학이 이걸 다 쓸어냈는데 성리학이 이제 물로 가버렸잖아요. 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지들 거가 할 수가 없어요. 다 썰려갔으니까 누가 그걸 뭐 알려 줘야지. 한국 사람에게 예를 들면은 공정성이라는 건 거위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바깥에서 누가 예를 들면 뭘 한 겁니까? 요즘 하면 찬스를 노린 거예요. 호시탐탐 찬스를 노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쫙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는 있던 게 이제 설설설설 기어 올라오고, 기독교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뭐 쫙 세월 뻗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바탕에 대한 어떤 잣대라든지 자기 신념이라든지 자기 삶의 어떤 이 방식이라든지 이것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의 무력감, 하나의 그 좌절, 그 속에서 그대로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뭡니까? 한국 사람도 뭔가 예를 들면 자기들이 차려야 되거든. 다시 이제 막 새로운 종교 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되지 못한, 종교라는 게 그렇게 예를 들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정제되지 못한 형태로 막 온갖 종류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모습들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한국의 종교라는 건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뭐든지 간에 한국 사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그 종교성을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바탕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이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예수를 믿고 부처를 믿고 공자를 믿고 뭐 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뭔가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신 차리려면은 그 정신 차리는 기본 바탕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처의 말씀이 이 땅에는 제대로 아직까지 베끼지를 않았어요.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개 노원고경, 이걸 가지고는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바탕 속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색이 뭐고 공이 뭡니까? 예를 들면은 무 아니 비설신 무 뭐 아니 그 무가 뭐예요?
요즘에 내가 페북을 쳐다보면 뭐 무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있음과 없음이 무언지를 전혀 몰라. 그러면서 노자 도덕경을 보니까 무가 어떻고 뭐하고. 불교에서는 또 공을 많이 주장해. 개공이야. 공이야. 공하네. 그럼 비었다는 게 뭐냐 이 말이지. 내가 요 며칠 사이에 지금 그 무와 공과 허에 대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걸핏하면 찾아가는 게 노자 도덕경이요. 크게 나오는 거 무, 뭐. 내가 볼 때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래 거기 무가 나왔으면 있음이 무엇이며 없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그걸 제대로 알죠. 그들은 뭐냐 지금도 야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거 어설프게 그 한자 좀 이렇게 알면은 도덕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게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정신 차리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제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탕, 그 바탕 속에 각각의 종교라든지 각각의 학문이라든지 각각의 예를 들면 뭐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좀 더 복되게 만들 것인가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야 돼요. 지금도 뭐냐면 한국 사람 정신 제대로 못 차리는데 또 이걸 계속 자기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 바탕까지도 다 걸거 없애도록 만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 자기 문명에 대한 어떤 자기 문화에 대한 줏대, 최소한의 줏대라든지 자기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줏대라든지 자기 문명에 대한 최소한의 줏대도 없는 사람들이 막 뭘 했을 때 그 결국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죠. 재벌 많죠. 그 중에서 분란 안 일어나고 감옥에 안 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그 돈 벌으면 뭐예요? 돈 벌었으니까 돈 버는 거죠. 그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우리나라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이 돈 때문에 형제가 다 갈라지고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부부가 갈라지고 그것뿐입니까? 계속 감옥을 가. 감옥 가는 거예요. 제일 돈 많은 사람도 감옥 가는 거고 계속 감옥을 가고 있어. 그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종교가 어떤 기능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돈 버는 사람들 제발 감옥이라도 안 가도록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들 붙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 지나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은 크게 예루살렘 그쪽에 가가지고 자기들 나라 만들고 지금 자기들 공동체 만들었겠어요. 한 2000년 동안 예를 들면은 이거 박박 긁어가지고 바탕 다 없앴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바로 문명의 힘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온갖 문화가 잡동산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태교의 그 사람들은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럼 흩어져 사는 사람은 각자 그 현지 문화에 적응을 했어야 안 했어요? 다 현지 문화에 적응한 거죠. 그 현지 문화에 적응하던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는데 그들이 왜 하나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을 그들이 그렇게 일구었겠어요? 그게 바로 문명의 힘이에요. 그들은 그 문명,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히브리 말을 다시 복원했다고 그러죠. 지금 일상으로서.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히브리에서 쓰는 말을, 일상어를 그들이 공용어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히브리 아니에요? 원래 이리시어가 있잖아요. 그 자기들 쓰는. 응? 자기들 쓰는 말. 근데 이리시어라고 해서 그걸로 문학을 나중에 노벨상도 받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어디 딱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은 맨날 예를 들면 뭐 미국말 쓰고 뭐 소련에 사는 사람 소련말 쓰고 살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 말의 공동체를 복원한 거잖아요. 그 말을. 근데 그 경우에는 그 공동체 복원이 거기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에게 파괴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냐? 문명을 자. 살린다는 자체가 자기들은 살지 몰라도 실제 문명이라는 게 같이 공존하고 또 혼합하고 운영해서 어울리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 않고 지금 유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뭐 유대인 교육 방식, 유대인 철학 방식, 사고 방식 뭐 탁월한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그 현장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의 문화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그 바탕을 회복하고 바탕을 찾고 줏대를 찾는다는 것이 실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란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유태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가지고 배타적으로 자기들 예를 들면은 뭘 한다. 그거는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유태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들의 선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자기들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유태인이 지금 뭐냐면 아까 문명과 뭐가 지금 문제가 된다고 봤어요. 문명과 민족이 굉장히 강고하게 결합된 거예요. 그들은 예를 들면은 문명 통합체라고 하는데 민족 통합체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때리냐 이걸 민족이라고 자꾸 하게 되면은 타민족과의 배타성 그 경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하나의 문명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이게 예를 들면은 기본 단위가 예를 들면은 이 말이라고 한다면은 종족이든 뭐 종교든 뭐든 그게 상관이 없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의 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녹아 들어가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말, 뭐 남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일본 말이 좀 들어오면 어때요? 들어오는 거죠. 근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일본, 그러니까 지금 실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한자 남말은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이 중국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지. 이게 말 차림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중국의 어순이나 중국의 예를 들어 문법하고 한국 문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낱말이나 문화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최소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어떤 그 나름의 그때 있어서 그 나름의 세상을 보고 바라가는 삶의 방식 있잖아요. 살림살이 방식.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줏대의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서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응? 가족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면 개인들이 정말 자유스러운 개인이 돼가지고 뭐 될 것이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다면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름의 어떤 그 정체성이 각자가 유지가 돼야 돼. 그게 내가 볼 때는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본 바탕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야, 가족이라는 게 이거 뭐 다 해체시켜 버려 가지고 낱낱이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가 세상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아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가족은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어울려 가지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언어 공동체라는 게 말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정된 건 아니라도 그러면 가족도 가족의 정체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아닌 지니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가족원으로서 자기 가족의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긍지를 갖는 사람이 우리는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삶을 사는 것처럼 언어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 말이 뭐지?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은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바탕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우리는 뭐 남의 거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줏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이라는 게 그럼 옛날부터 막 고정돼 가지고 그대로 왔느냐? 내가 볼 때는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이라는 것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써오면서 나름대로 달라진 거죠. 지금은 또 조선시대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왜? 학자들이 뭐 맞춤법 통일란 등등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선시대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럼 다른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낱말로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은 다스림이란 무엇이지? 아름다움이란 무엇이지? 사람다움이란 무엇이지? 공공성이란 무엇이지? 윤리란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차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림을 그대로 가면 그들이 잘 사느냐?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좀 더 크게 만들려면 나를 아는 게 필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좀 능력이 뭐지? 내가 못난 점이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다른 사람들, 야,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못하는 게 뭐지? 이 두 개를 알 때 사람이 가장 내가 볼 때는 크게 되더라. 그럼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한국 사람이 바탕으로 갖고 있는 이게 뭐지? 이게 좋은 점이 뭐지? 나쁜 점이 뭐지? 이게 바탕이 뭐지를 알면서 바깥에 있는 것들, 미국도 알고 서양도 알고 뭐 예를 들면 중국도 알고 뭐 일본도 알고 거기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거.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나은 문화, 생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었으니까 뭐 그대로 해야 된다. 그건 멍청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바탕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나 긍지가 없어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저 바깥에. 아직까지 자기들에게는 저게 정말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데도 길은 저기에 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하는데 그게 결국 들어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탕과 잘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더라도 이것과 맞아 떨어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권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보니까는 뭐 이스라엘 교육에서는 하브로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것도 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는 아주 촘촘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저거 보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촘촘한 맥락이 없는 데다가 그걸 갖다 엎는다고 돼요? 바람만 한 번씩 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끝나고 나면 뭡니까? 사람들이 좌절해가지고 봐라, 그저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만 그걸 거치게 되면 뭐냐, 아이고 해봤자 다 그게 그거야 해도 소용없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사들에게는 많은 부분 그게 있어요. 뭐 누가 한다 그러면 해봐라. 될 거 싶으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으면은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서 그걸 어디다 갖다 끼워 맞출 줄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비어있는 구멍이 뭔지를 아니까. 자기가 비어있는 구멍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져다가 어디다가 갖다 끼워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지금의 한국의 교육이란 건 뭐냐? 끊임없이 뭐 발도르프 교육, 뭐 하바루탄가 뭐 등등 온갖 것들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해보아서 날려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면 이제 얘기가 본래는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좀 복습도 해가지고 쫙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그래요. 말이 나오다 보면은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크게 요약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의 문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온갖 것들. 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짓고 만들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문화죠. 그러면은 한국 문화 그러면은 본래부터 있던 것들도 있죠. 또 바깥에서 들어온 것도 있죠. 이것들이 다 예를 들면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게 한국 문화다. 그러니까 한국의 뭐 예를 들면 교육 문화 그러면은 본래 있었던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되고, 이 문화는 결국 뭐냐면 생활로 이루어진다. 한국 사람의 생활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이 생활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말, 결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서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배우고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이 혈통이 어떻고, 내가 볼 때 그거는 한국 사람의 잣대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국적이지, 국적. 국적. 지금 예를 들면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은 고려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말을 배우고 쓰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한국 사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낭랑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국말을 썼다. 그건 뭐 이따 한반도 속에서 뭐 살았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찌 말하면 문화는 중국 문화고 중국 사람이죠. 네.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명동에 보면은 중국 대사관 있죠. 그 속에 사는 사람은 한국 땅에 살지만은 중국 사람이에요. 왜 중국 사람이냐? 뭐 그들 중국말 쓰고 하고 쓸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생활을 함께 해온, 살아오는 일을 함께 해온 그 공동의 뭡니까? 역사 공동체죠. 그러니까 한국말과 한국 사람과 한국의 역사,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바로 한국 문명이다.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라는 것과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한국 사람이 살아온 자치인 한국의 역사,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루어져서 한국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독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미 기독교가 뭡니까? 들어와 가지고 한국말로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제일 다른 점이 뭐겠어요? 개신교는 들어올 때부터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응? 한국말로 된 성경을. 그러니까 개신교가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빨리 확 이렇게 거의 한국 문화 속에,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뭐냐?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예를 들면은 100 몇십 년 됐는데 이미 개신교는 한국말을 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외국인 선교사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사람이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자도 되고 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개신교만 하더라도 하나의 한국의 문명의 일부를
확실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신교는 뭐합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요. 그 보낸 지가 한참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은 뭡니까? 또 다른 데다가 막 선교사를 확 보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보내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예를 들면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그러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예를 들면 내 페이북에도 보면 필리핀 선교사가 이렇게 뭐 하고 했는데 그럼 한국의 선교사가 필리핀 가서 하면은 그 사람도 뭡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필리핀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하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황당하잖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두 번째로 지금 한국의 기독교 문명을 다른 데다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내 대학 동기 한 명은 일찍부터 독일에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 뭐 내 나이 때까지 평생 동안 그 독일에 가서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아니,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비교하면 기독교 또는 그 가톨릭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요. 거기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옛날에 UBF 유니버시티 그 바이블 펠로십인가 그 김양호 목사인가 이양호 목사인가 그 70년 60년대 70년대부터 막 길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등등은 바로 뭐냐? 한국말로서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일구어온 그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한국 문명 속에서 내 나름대로 기독교고 불교고 천주교고 뭐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줏대를 가질 수 있어야 돼. 나는 도대체 내가 예를 들면 생각하는 기독교는 뭐지? 하나님은 뭐지? 이런 거 자기가 나름대로 줏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문명의 임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기가 문명의 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줏대는 어디서 찾아야 돼? 미국에 있을 거야. 또는 예를 들면 성경에 뜨면 막 영국에 있을 거야. 착각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뭡니까? 미국의 그 예를 들면은 이 문화하고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좀 다른지 또는 서구 문화 뭐 등등 각 나라의 문화가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어떻게 다른지가 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문화, 생활, 문명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 바탕이 말이다. 그들이 모국으로서 배우고서는 그 말. 왜? 모든 것은 그 말 속에 담겨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하나의 그 살림을 차리게 되니까 그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주체로서 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의 뭐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온 거예요.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지금 이런 거 크게 보면은 좀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게 역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역사 싸움 되게 하죠. 역사 싸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 싸움도 자기가 문명의 줏대가 있으면은 자기가 문명의 줏대를 차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른스러워지고 느긋해져요. 일본? 이미 일제강점기는 벌써 예를 들면은 70년 전에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보다 좀 더 내가 좀 일본 기분 나쁘면 좀 더 잘하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줏대를 자기 문명에 대한 줏대를 못 세우면 끊임없이 저것만 우리가 일본 뭐 그때 그래서 그렇다. 일본만 없으면 그랬다. 온통 이게 뭐냐면은 현재 자기가 지금 뭔가 자기 힘을 키워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 과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게 싸움 붙어버리면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과거를 예를 들면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줏대를 갖고 해야 돼요. 내가 줏대 있게 그럼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줏대가 있으면 여유가 좀 생겨요. 자기 줏대가 없으면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좀 말하면 자기를 갖다가 좌우하는 것 같고 언제나 자기가 남에게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줏대는 그냥 고집을 예를 들면 세우면은 줏대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바탕이 뭔지 이러이러한 거구나. 이러이러한 건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살아가는구나 등등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해가 있어야 줏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그 줏대라는 말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체성이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계관 어쨌든 이렇게 전 시간에 이렇게 양면화 할 때 있는 양기도 갖고 뭐 이제 자기 마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줏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말 어원적으로 또 바탕들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줏대는 뭐냐면 잣대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잣대가 있어야 돼. 이게 잣대는 이제 자거든요, 우리가. 자는 또 대로 만드니까 잣대예요. 그러니까 자를 이제 한자로 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임자할 때 이 자가 뭐냐면은 잣대예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임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잣대가 없는데 어떻게 임자가 됩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는 뭐야? 한국말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잣대는 한국말에 그게 그런 잣대가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선생님 부르잖아요. 그럼 한국말 속에 그런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잣대.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잣대는 자기한테 있는 잣대가 있어요. 뼘, 한 움큼, 한 발, 이게 다 잣대예요. 근데 그 잣대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잣대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도량형이에요. 도량형. 그러니까 한 발 그러면 뭡니까? 한 길. 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가 한 길이에요. 여기서 손끝에서 손끝에 한 발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 발, 한 길 같은 거는 사람 키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냐? 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재다. 자는 재는 거예요. 그럼 재는 뭐냐? 자이다예요. 자이다가 뭐냐? 자이다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가 되게 할 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게 자로 가지고 자이다. 그러니까 자는 재는 건데 재는 게 뭐냐? 하나, 둘 이렇게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재는 거 뭐냐? 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재다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잣대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물의 세계를 헤아리는 거예요.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면 줏대는 뭐냐면 나름의 임자성이 개입됐을 때 줏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잣대가 또렷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줏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에서 헷갈리는 게 뭡니까? 낱낱이 말들의 잣대를 모르는 거예요. 응? 낱낱이 말들의 잣대를 한자를 쓰는데 공 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면은 그럼 공이라 그래요. 공정공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공정공이 이게 뺑바퀴 도는 거예요. 공이라고 쓸 때 이것이 뭐냐? 구체화돼야 돼요. 어떤 사태로서. 자, 공이라는 것은 낱낱이 아름들이 여기 밑에 있어. 그러면 이것을
초월해서 있는 그 위에 있는 어떤 것이야 라고 잣대가 세워지면 공에 대해서 또렷이 말할 수 있잖아요. 한자에서 공이 뭐냐면은 본래 요게 사자예요.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뭡니까? 벼화변의 사 이거예요. 처음에 한자에서 사자는 요거예요. 요거.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공이. 근데 이게 뜻이 흐릿해요. 그러니까 한자에 본래 요게 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이게 합쳐가지고 공이 된 거예요. 원래 한자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도 이걸 잘 모르죠. 이런 게 알면은 이제 잣대가, 말의 잣대가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말로 가지고 다 이걸 헤아리는데 그 말의 잣대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항상 그게 뭐지? 흐릿하단 말이죠. 말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갖다가 착 차려요. 그럼 줏대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줏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냥 예를 들면 줏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면은 이 낱낱이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잣대를 쭉 이렇게 차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잣대와 줏대. 임자 할 때 이게 자가 이렇게 떴지만 옛날에는 여기 히읗도 붙이죠. 잣. 이 척을 나타내는 자도 이것도 잣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임자 그러면 이걸 노음자자로 생각하잖아요. 네, 임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 다른 부분인데요. 근데 그 복구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구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한국말 다 없애고 영어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 정말 이렇게 투철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기 줏대를 갖고 영어를 갖다 공용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기 줏대를 갖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잣대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잣대가 잘못된. 조선시대 실학자는 박제가도 한국 사람 다 중국말 쓰자고 그랬어요. 중국말로 바꾸면 이게 북학을 잘 배울 수 있고 뭐 하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도 잣대가 잘못돼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말을 우리가 영어를 쓰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러면 그걸 써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 영어를 빨리 배워서 쓸 수 있는 사람과 배워서 쓰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그 밑에 그 많은 다수를 고통을 강제하는 거예요. 복고일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영어 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영어 바꾸면 좋지 않냐? 그러면은 영어를 예를 들면은 자기 죽을 때까지도 영어를 제대로 못 쓰는 그 많은 사람들 그걸 희생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어떤 국가가 나서서 그걸 하겠어요? 그럼 쫓겨나 버리죠. 되지도 않을 일. 그 다음에 인류 문명사적으로 보도 그거는 굉장히 반문명적이에요. 하나의 말이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만 년 동안 나름대로 갈고 닦아놓은 하나의 설계예요. 집단지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편하려면 세상 말 다 없애버리고 영어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영어 속에 담겨져 있는 집단지성과 또 다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집단지성이 달라요.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갖고 놓은 그걸 갖다가 다른 걸 버려버리고 하나로 통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아주 단순해져요. 그건 굉장히 나쁜 거죠. 식물로 치면은 작물들 중에 오곡이 있는데 오곡 중에서 예를 들면 벼를 심으니까 가장 생산성이 높고 뭐하다. 모든 사람 밥 먹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보리, 밀 이런 거 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그게 뭐냐면은 복거일이라는 사람이 한국말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하나의 문명의 문화의 바탕인데 그 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왜 사람이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갈고 닦아 왔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봤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황당한 거죠. 그렇다고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탄삼은 그 말이라는 게
그 바탕을 이루는데 문장의 바탕 그게 자꾸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방향,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인간 의식의 진화에 따라서 분화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지금 통합이 됐어요. 왜 그거 통합을 불러온 것은 그 편리성, 네, 효율성,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영향력. 결국은 뭐냐면 힘의 강약에 작용하니까. 그런데 일정 정도 이상은 그게 통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말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도. 왜? 일방적으로 그게 예를 들면 언제나 우세하지는 않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경험인데 영어가 나한테는 엄청 힘들잖아요. 그 재밌는 현상 하나가 그러니까 나는 많은 시간을 영국말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을 제대로 못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손자는 내 손자는 이 영국말을 나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한 것 같아. 근데 얘는 지금 제법 잘해.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나는 그러면 한국말 내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손자는 한국말을 못하느냐? 그게 아니죠. 나름대로 능통하게 한국말을 하면서 나는 영국말이라는 게 주로 지금 우리 손자보다 내가 글은 더 잘 읽죠. 단어를 많이 아니까. 방구충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자는 보니까 영국말을 말과 글까지 해가지고 얘는 자연스럽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년 더 가면은 얘한테는 그만 영어라는 것은 한국말 모국어 얘 옆에 하나 지 편할 대로 쓰는 도구로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핀란드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 독일 가면 대부분 영어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이나 중국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준은 다 다르겠지만 영어 같은 거를 이렇게 이 보조 수단으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권장할 만하다도 생각해요. 그럼 이게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방법에 있어서 많은 개발을 해야 될 거다.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어릴 때 그 노는 것처럼 뭐 일상으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두서너 번이라도 그 외국인이라든지 뭐 한국어 교사하고 이렇게 가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맨날 뭐 대화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그게 한국어 모국어 배우듯이 야금야금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내가 우리 손자의 발음을 못 알아들어요. 왜? 걔 발음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에요. 원어민이요. 그러니까 걔는 외국 사람이 예를 들어 원어민들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못 알아듣냐? 내가 배우는 것 자체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막 나처럼 영어 단어장 외우고 뭐하고 했냐? 그게 아니야. 뭐 조금씩 가서 재미있게 하고 그걸로. 그래서 이제 걔는 좀 이제 잘하는 수준이라고 이제 치더라도 그럼 좀 못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영국말을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나처럼 하지 않고 일정 정도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릴 때 기만 튀어놓으면요 발음에 기만 튀어놓으면 그 친구가 뒤에 해도 돼요. 나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영어를 알아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면은 그 CNN 이런 걸 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게 그 쉐마가 딱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는 듣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말을 뭐 그게 영어든 중국말이든 뭐든
하나 정도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국어가 손상이 되거나 모국어가 뭐 이렇게 막 그거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국어를 뭘 살려야 되겠어요? 한국말에 뭘 살려줘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손자를 만났을 때 우리 손자가 지금 예를 들면은 겉멋이 들면은 얘가 한국말 우습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말 우습게 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손자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걔한테 뭐를 일깨워주면 되겠어요? 바탕뜻. 그 다음에 이 바탕뜻에서 나오는 말맛. 한국말의 바탕뜻과 한국말의 말맛을 제대로 이렇게 딱 걔한테 해놓으면은 이건 죽을 때까지 영어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비슷할 때는 예를 들면은 물, 워터. 지금 한국 사람한테는 물과 워터라는 게 거의 같아. 뜻이, 그러니까 맛이 같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이거 쓰나 저거 쓰나. 그러니까는 이걸 많이 쓰는 거야. 근데 물? 야, 이거는 물다야. 여기서 나온 게 무게야. 쫙 이렇게 가면은 워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을 때까지 물이라는 것은 쫙 이렇게 맥락이 쫙 뻗어 있는 거고, 워터는 그래 뭐 쓰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래 뭐 지가 쓰고 싶으면 막 쓰는 거야. 워터 그러지만 걔한테는 워터는 물인데 그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쫙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천자문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천자문을 어릴 때 배웠을 때는 하늘 천 같으면 천이 중심이야. 하늘은 뜻도 없어. 천은 큰 대자 이렇게 대에다가 위에 했으니까 이게 하늘이 된 거예요. 지금은 하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애게게야. 이게 이건 뜻이 얕은 거예요. 이게 뜻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있잖아요. 발알. 이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바르다예요. 바다는 사람이 보는 것 중에 가장 바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바른 걸 잡을 때 수평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말에서 바다는 바른 거예요. 한자에는 그게 뜻이 없어요. 물수변에 이게 예를 들면 소리 나는 거 갖다 붙여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다는 수평인데 한국 사람이 아는 바다는 수평인데도 뭡니까? 이 지구상의 수평은 직선이에요? 아니면 곡선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구에서의 수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곡선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둥그렇게 지어야 돼요? 수평을 맞추려면 이렇게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지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30km짜리 100km짜리 철로를 깔아요. 100km짜리 철로를 깔 때 수평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고đơn 선으로 돼 있어요. 구본선으로 돼 있어요. 구본선으로 돼 있어요. 철길은 구본선으로 돼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수평을 맞춘 거예요. 지구 땅 위에서의 수평이라는 것은 지구 둘레를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수평, 이게 수평이에요. 그 바다에. 짧게 생각하면은 고đơn선, 요게 수평이죠. 그렇잖아요. 지구가 둥그래요. 그래서 수평을 여기서부터 여기서 수평을 맞춘다고 하면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럼 물이 안 흘러가요. 이걸 이렇게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한쪽으로 딱 흘러가죠. 가운데로 다 몰려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는 것과 적게 보는 것의
그것도 벌써 바다를 바르다고 했을 때 한국 사람이 바라본 세상이라는 게 또 달라요. 왜? 바닷가 살다 보면 바다가 직선으로 보여요? 굽은 게 보여요? 굽은 게 보여요. 우리가 대마도 부산서 내 저번에 한 10년 전에 대마도 갈 때 보니까 그 부산서 배 타고 나가니까는 처음에 뭐 해운대 쪽이 뭐 고천거물도 많이 비더만 비다가 차츰차츰 안 비잖아요. 또 올 때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요것만 보이다가 이제 나중에 쫙 보이잖아요. 바다가 굽으니까 그렇죠. 그럼 옛날 사람 그거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식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인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 옛사람들이 그들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무언가를 막 살피고 깨닫고 하는 그 삶을 갖다가 우리는 무시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